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HK플러스 향기인문학센터 강의를 맡은 인천대 신진식입니다. 오늘 강의는 철학강좌 제자백가의 시대와 그들의 사상 시리즈의 제3강 노자, 무의자연의 도를 아십니까? 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노자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노자는 전설 속의 인물로 그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후대에는 노자를 신선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종족을 알 수가 없어서 사라진 이후에 신선이 되었다는 그런 설화들이 무분별하게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실제로 노자가 실존했던 인물이었느냐 아니었느냐 하는 논쟁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공식적인 노자의 전기, 노자의 삶을 기록한 최초의 기록은 바로 사마천의 사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사마천의 사기에는 당대를 살았던 유명 인물들을 모아놓은 그런 전기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열전입니다. 이 사마천의 사기, 이 열전 속에는 노장, 신한 열전으로 분리되어 있는 한 파트가 있습니다. 이 노장, 신한 열전은 즉 네 사람의 열전을 묶어놓은 파트입니다. 노자와 장자, 즉 도가, 철학자들을 대표하는 이 노자와 장자를 아울러서 신부래라는 인물과, 물론 이 신부래는 법가 혹은 도가 계열의 사상가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가 사상가인 한비자가 이 열전에 함께 묶여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도가와 법가가 한 파트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 강의를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마천의 열전 기록에 따라서 이 노자의 일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자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마천에 따르면 성은 이씨이고요. 오얀리자를 쓰는 이씨이고 이름은 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이 이씨라는 이유로 당나라 때 이후, 즉 당나라 때 이씨왕조, 이세민이 세운 이 왕조가 자신들의 조상, 즉 이 노자가 이씨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 노자의 사상을 크게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당대 이후로 노자가 널리 더 알려지기도 합니다. 자, 이 이름을 살펴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노자는 이름이 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는 이 공자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이 공자는 이름이 구입니다. 언덕구자를 씁니다. 실제로 공자가 막 태어났을 때 이마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짱구였다고 합니다. 이마가 언덕처럼 크게 많이 튀어나왔다고 해서 그 모습을 보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과거의 사람들은 다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모습이나 주변에 일어난 일들, 관련된 일들을 연관지어서 이름을 쉽게 지었다고 합니다. 편안하게. 그래서 노자도 이름이 이라고 지어지는데 이 한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귀를 뜻합니다. 노자는 이 그림에서는 뭐 사실 크게는 안 나왔지만 대부분의 노자를 그리고 있는 이 초상화에는 귀를 상당히 크게 그립니다. 태어났을 때 이 귓바퀴, 특히 이제 이 귀가 크다고 해서 아이 이름을 편하게 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라는 것은 나이가 20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합니다. 즉, 이 이제 관례라는 것을 하고, 이 아이 때까지 쓰였던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너는 비로소 이제 어른이 되었다. 그 새로 어른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어른의 이름이 바로 백양입니다.
자, 노자는 그러니까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이 백양이라고 불리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 노자에게도 옛날 사람이 모두가 그렇듯이 이 호가 있습니다. 호를 담이라고 붙여져 있는데 이 담도 보면은 이 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담이라는 뜻은 귀팍귀담이라는 뜻입니다. 커서도 이 호도 이 인물의 어떤 외모, 그 특징을 따라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는 담이요, 자는 백양이요, 이름은 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노자라는 인물,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여러분들 뭐 대다수 잘 알듯이 이 자라는 것은 선생을 뜻합니다. 공자가 이 공자, 맹자 이렇게 모두 자가 붙은 것은 그 위대한 인물들의 호칭입니다. 높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성을 따라 뒤에 이제 자를 붙입니다. 맹자는 맹시성을 가지고 있고 공자는 공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각 자를 붙였는데 그러면은 이 노자는 이자라고 불렀어야 될 텐데 여기 보시면은 노자라고 붙였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그래서 이게 이씨가 아니고 노씨였다. 원래 성은 노씨다라는 이제 이러한 주장도 있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노자가 왜 이름이 노자냐, 노 선생님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느냐, 나이가 지긋하고 많아서다라는 그런 어떤 학설도 고증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노자가 살았던 춘추 시대에는 이 노시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제 이 씨를 붙였던 것 같은데 이 노라고 붙인 이유는 지긋이 나이가 많은 어르신을 뜻하는 좀 친근한 표현이다 라는 주장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노자는 노시성은 아니고 이시성으로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늙었냐라는 이제 그 속설에 따르면 이제 후대에 물론 이제 일종의 설화인데 노자는 어머니 뱃속에서 81년을 살다가 하얀 머리를 하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좀 신비로운 이들의 존재를 좀 격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기술들이 될 텐데 이러한 설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늙었기 때문에 노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자가 쓴 이 도덕경 혹은 노자라는 책은 81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파트가 81개의 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81개의 장으로 나눈 이유도 노자가 81세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또 설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노자는 실존 인물인지에 대한 그 논쟁도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공자와 동시대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자가 태어난 시기는 대략 기원전 570년, 즉 공자가 태어난 551년 이전인 약 20년 이전인 57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천에 따르면 실제로 공자와 노자가 만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노자가 대략 34세에서 50세를 전후하는 시기에 이 노자를 찾았다고 하는데 그때 노자가 최소 50세에서 70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자보다 20세가 많기 때문에 대략 공자를 근거로 하여 추정할 수 있는 출생 연도를 570년경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망 연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자가 태어난 고향, 그 행정구역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함께
그 행정구역 명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자는 태어난 나라는 초나라입니다. 전국시대에, 춘추 전국시대의 대다수의 나라들이 그 행정구역을 크게는 현과 그 아래에 향을 두고 마지막으로 리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 향, 리 단위로 행정구역이 나눠지는데 노자의 고향 역시 현, 향, 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현이고 어떤 향이고 어떤 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미난 것은 이 현이 고현이랍니다. 이 고차는 고통스러울 고자입니다. 좀 특이하죠? 매우 고통스러운 동네라는 뜻입니다.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동네고, 자, 어떤 향이냐면은 매우 사납고 거친 동네입니다. 사람들이 매우 거칠고 사납고 서로 다투고 끊임없이 이 어지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동네란 뜻이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어떤 그 마을이냐면은 이게 마을 리자입니다. 곡인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곡인은 인이 왜곡된 동네입니다. 자, 삶이 고통스럽고 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동네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동네가 그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이 전부 왜곡됐고, 말하자면 도덕적 가치가 다 무너져서 엉망진창인 그러한 동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자가 태어나서 이러한 상황들을,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랐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노자의 고향을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아마도 제 판단에는 실제 고향의 이름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후대에 누군가 이 흥미롭게 이 노자의 고향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설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마을이 있었을까요? 지금 이런 지명은 전혀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노나라가, 그러니까 초나라, 즉 노자가 태어났다고 하는 실제 고향이 있고, 노자의 출생 그 지역에 사당도 지어져 있고, 노자가 태어난 곳은 성지입니다. 왜냐하면 후대 노자는 이 도교라는 중국 전통 정교의 신으로 그려집니다. 태상노군이라는 서열이 가장 높은 신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자 고향, 노자가 태어난 곳에는 이 사당뿐만 아니라 도교 사원이 크게 세워져 있고 노자를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자가 태어난 그 고향에는 이 어머니의 사당, 어머니, 즉 노자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그 신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을 낳은 어머니입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도 역시 신이 되었겠죠. 그래서 노자의 어머니를 신으로 모십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무려 81년이나 뱃속에다 아이를 품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10개월만 아이를 품고 있어도 무척 힘들고 고난스러운데, 이 아이를 81년이나 품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보통 여인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불임 부부인 경우는 이 노자의 사당, 그 옆에 있는 어머니의 사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하는 그 기원을 하는 곳, 유명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노자가 활동했던 무대는 요 나급이라는 주나라의 수도입니다. 이걸 동주시대라고 하죠. 이게 서주시대의 수도였던 호경에서 쫓겨서, 이민족들에 쫓겨서 나급으로 이동한 이후에 이 시대 상황이 바로 춘추시대이고 동주의 시대인데, 이 혼란의 시대, 전쟁의 소용돌이 시대에 노자가 태어났고 이 수도에서 벼슬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대략 이 나급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이 정나라 인근, 지금의 하남성 노구편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 노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는 춘추 시대에 크게 이 5나라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북쪽에 이 진나라, 한자로는 이 진자가 이렇게 쓰여지는 진나라입니다. 여기 진시황의 진나라와는 이 한자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제나라, 오나라, 월나라, 이 초나라, 이렇게 5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그런 대혼란의 시대였습니다. 노자는 이 혼란한 시대, 역시 거의 모든 제자백가들이 이 어려운 상황, 이 혼란의 시대를 끝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자신의 사상을 펼쳤다고 합니다만, 노자도 역시 이러한 혼란한 시대를 종식시키기를 열망하였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노자의 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마천에 따르면 이 노자의 인생 경력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간단히 언급했듯이 이 노자는 주나라의 관료직을 역임했습니다. 이 장서실을 지키는 사관이었다고 합니다. 이 주나라의 국가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관이 아니고 이 태사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어떤 기록에는 말단 사관이었다라는 기록도 있지만, 이 공식적인 사마천의 기록에는 태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태사라는 직책은 도서관장, 국가도서관 관장급에 해당될 것이라고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그런데 과거의 국가도서관 관장은 지금과 같은 직급의 수준의 그런 도서관장이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일종의 그 왕을 보좌할 수 있는, 왕에게 조언,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보좌관 역할을 하는 직책이기도 합니다. 이 국가도서관은 정보의 보고이자 예나 지금이나 이 정보는 곧 권력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과거에는 더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독점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도서관에서 나오는 많은 정보들을 활용하고 그거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태사였고, 이 노담은 그러한 높은 벼슬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노자는 숨은 군자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뒤에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노자는 이러한 벼슬자리를 스스로 떨쳐내고 호련히 길을 떠나버립니다. 자, 어쨌거나 두 번째 인생 역정, 이 경력에서 중요한 사안은 이 노자와 공자의 만남입니다. 공자는 자신의 고향인 산동을 떠나서 이 낙양까지, 지금의 낙양입니다. 이 수도까지 찾아와서 이 노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얻고자 합니다. 이미 이 노자는 세상의 유명인으로, 위대한 지식인으로, 스승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미 널리 알려진 위대한 스승이었던 공자마저도 직접 방문하여 노자에게 가르침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노자의 위상을 우리가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노자는 도와 덕을 열심히 닦았고, 그 학문은 자신을 숨겨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데 오히려 힘썼다고 합니다. 남들은 이러한 지식을 쌓고 도덕적 가치를 함양하고 그것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할 텐데, 노자는 스스로 그 높은 자리마저도 떨쳐내고 호련히 떠났다고 합니다. 자, 그 내용도 살펴봅시다. 자, 먼저 이 공자가 노자를 찾아와서 그 가르침을 받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사마천이 이것을 기록으로 정확하게 남겨놓았습니다. 어떤 가르침을 받았고 이 노자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고 어떤 깨우침을 얻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공자가 노자에게 예와 관련된 전반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과 예, 매우 중요한 이 도덕적 가치, 사회적 질서, 규범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폭넓은 가르침을 전해달라고 이 노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노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성현들은 이미 뼈가 다 썩어지고 오직 그 말만이 남아있을 뿐이요. 자, 이 말은 이 전통적인 유가들은 늘 이상적인 목표를 성인으로 삼습니다. 도덕적인 완결자들. 이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던 사람들, 즉 고대의 성인들입니다. 이 성인들을, 과거의 성인들을 비유를 들어서 자신들의 목표, 이 인과 예를 설명해 나갑니다. 그런데 생뚱맞게도 노자는 이것마저도 비판을 합니다. 그들이 실제 존재하는 존재들이 아니고 현재 남아있지는 않고 그들은 다 썩어 문드러진 땅속에 묻혀서 사라진 그러한 존재들이고 오직 말만 남아있다. 당신은 그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은 거냐? 후대에 기록된, 그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조작되어진 그런 말들만 전해받아서 그거를 근거 삼아서 너의 가르침을 펼치고 있다. 이런 비판일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군자는 때를 만나면 관리가 되지만 때를 만나지 못할 때에는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다북쑥처럼 떠돌이 신세가 된다. 자, 지금 공자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실제로 공자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노자를 공식적으로는 34세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때는 아직 벼슬자리, 높은 벼슬자리, 말단 벼슬자리를 하고 있었을 때고 노자가 54세를 전후로 해서 대사구라는 높은 벼슬자리에 올라갑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법관에 해당되는 그런 벼슬자리입니다. 54세에 높은 벼슬자리하고 물론 이제 실각이 되어서 54세 이후 14년의 긴 유랑 생활을 떠난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쯤에서 34세나 54세쯤 찾아왔다고 합니다. 34세면 아직 자리를 못 잡은 말단 어떤 그 관료였을 거고 54세면 높은 관료 혹은 54세 실각한 이후에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54세 이후였으면 실각한 후에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아마도 노자는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때를 만나서 지금 관리가 됐다. 또는 결국은 이 때를 못 만나 예언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 54세 이전이었으면 예언이었을 겁니다.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다북쑥, 실제로 14년간이라는 고통스러운 유랑생활을 다북쑥처럼 떠돌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훌륭한 상인은 물건을 깊숙이 숨겨두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군자는 아름다운 덕을 지니고 있지만 그 모양새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고 나는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실제로 훌륭한 상인은 오히려 물건을 많이 내놓는 것이 아니고 깊이 숨겨두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희소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이 물건이 세상에 쉽게 누구나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님을 만들어내요. 그 가치를 높이는 것이 바로 이 상인, 뛰어난 상인들의 상술입니다. 그리고 군자는 오히려 진정한 위대한 군자는
덕을 지니고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어리숙해 보입니다. 함부로 이 사람과 다투려고 하진 않겠죠. 어리숙한 사람과는 무시의 대상이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 난세에,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뛰어난 자들이 많은 목숨, 앞서서 뭔가를 해보려고 나서다가 높은 벼슬자리에 올라서 목숨을 잃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전쟁에 끌려나가서 죽고 또는 나라를 뺏기고 난 이후에는 높은 벼슬자리의 그런 관료들은 또 적들에게 목숨을 잃게 되고 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어리숙한 사람들은 죽음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공자, 그대의 교만과 지나친 욕망. 이걸 좀 지어드리겠습니다. 지나친 욕망, 위선적인 표정과 끝없는 야심을 버리시오. 이러한 것들은 그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소. 내가 그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요. 자, 두 마디입니다. 당신 그러한 욕만, 야욕, 내가 보기에는 인이니 예니 하는 오히려 위선을 부리고 있고 그런 표정을 짓고 있고 그런 말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버려라. 당신은 교만하다. 오히려 이 육아를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이 도가의 모습을 이 언설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가는 후대에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육아와 달리 이 세상에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다만 이 세상의 비판자로서 그 명맥은 오랜 세월 수천 년간을 유지합니다. 육아들이 득세를 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권력을 쟁취하였지만 도가는 모두 물러나 은둔자들이 되어 권력을 쟁취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영원한 그 안티로서 세상을 비판하는 그런 현자들로서 오랜 세월을 그들의 삶을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러한 노자의 비판, 진심 어린 일어났던 질책을 듣고 공자는 자신의 고향으로 터덜터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가르침을 전해 듣고 받은 충격을 마음에 담고 이 제자들이 질문을 던졌겠죠. 과연 그 노자라는 사람, 소민이 무성하고 위대한 자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이에 대해 노자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는 새는 잘 난다는 것을 알고 물고기는 헤엄을 잘 친다는 것을 알고 짐승은 잘 달린다는 것을 안다. 이 달리는 짐승은 그물을 쳐서 잡을 수 있고 헤엄치는 물고기는 낚시를 들여 낚을 수 있고 나는 새는 활을 쏘아 잡을 수 있다. 자, 이거는 일종의 비유입니다. 사람을 마치 짐승과 물고기, 새에 비유를 한 겁니다. 이들은 내가 장악할 수 있다. 이들로부터 내가 뭔가를 쉽게 얻어낼 수 있다. 라는 표현인데, 그런데 바로 이 노자는 어떻다? 그러나 용이 어떻게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오늘 나는 노자를 만났는데 마치 그는 용과 같은 존재였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의 표현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공자의 언설을 통해서도 노자가 어떤 인물인지를 대략적으로 그 상징성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신비로운 그러한 인물, 마치 용과 같은 인물이다라고 그러한 존재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공자입니다. 자, 노자의 삶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에피소드는 바로 노자가 스스로 관직을 떨쳐내고
스스로 물러나 은둔자의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노자가 떠나는 과정에서 하나의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는 지금 요 소를, 사실은 이 푸른 소입니다. 푸른 소를 타고 있는 사람이 흰 수염의 노인네가 바로 노자이고, 그 아래에서 노자를 제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관령, 그러니까 이 성의 마지막 관문을 지키는 관령인 윤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윤입니다. 자, 윤희와 이 노자의 만남은 노자 인생의 두 번째 큰 사건이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마천의 역시 이제 사기의 내용에 따르면은 오랫동안 주나라에 살다가 이 주나라가 점점 쇠락해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호련히 떠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 노자는 앞서 말한 높은 관직, 즉 태사였습니다. 이 태사직을 물리치고 이미 이 주나라는 틀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 떠나가는 길에 마지막 그 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마지막 관문이었던 이 함곡관이라는 곳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이 함곡관의 관령, 이 우두머리였던 이 윤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윤희는 이 노자가 이곳을 지나간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윤희도 노자가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났던 태사, 즉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그리고 왕의 보좌관, 훌륭한 정치적 책사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많은 가르침,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붙잡고 이 노자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 뭐라고요?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운둔하려고 하시니 이제는 세상을 등지고 떠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 저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억지로라도 좋으니 글을 좀 남겨주십시오.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위대한 지식과 정보, 그 사상을 다만 얼마라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말없이 노자는 일필휘지를 갈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노자는 도덕경, 이 노자가 썼다는 책입니다. 이 도덕경이라고도 하고, 이 많은 제자백들의 책이 그러하듯이 그의 호칭을 따서 노자라고도 합니다. 특이하게도 제자백가의 서적들은 모두가 그들의 이름, 그들의 호칭을 따는데 노자만큼은 도덕경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가령 뭐 공자의 논어, 그 다음에 맹자, 한비자, 뭐 등등등등 이렇게 자자가 붙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덕경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 도덕경을 상하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도와 덕에 관한 의미를 불과 5천여자로 말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자,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이 A4지 있지 않습니까? A4지 5장 분량밖에 안 됩니다. 자, 노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방대한 지식, 그리고 이 인생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그가 오랜 세월 황제를 보좌하면서, 천자를 보좌하면서 그 터득했던 정치술들을 불과 이 5천자 안에 압축하고 인생의 진리, 우주의 진리, 삼라만상의 진리, 인간사의 가치를 담아놓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떠난 이후에는 그의 여생을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자, 이 모르는 여생을 후대인들, 호사가들은 전설적인 기록들로 많이 남겨놓습니다. 뭐 노자가 250년을 더 살고 서쪽으로 떠났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함곡관은 이 중앙에 있던 이 주나라의 수도 낙양에서 이 서쪽 편에 있는 곳입니다.
이 서쪽 편으로 떠나다가 결국은 뭐 노자가 왜 서쪽으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서쪽 어디까지 가느냐? 저 천축국까지 갔다는 일설이 있습니다. 자, 노자는 호련히 신선이 돼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가 다시 천축국, 지금의 인도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마야 부인의 몸속으로. 자, 우습죠? 마야 부인의 몸속인, 마야 부인이 누구죠? 예, 죄송합니다. 마야 부인은 바로, 예, 그렇습니다. 부처의 어머니입니다. 즉, 부처로 화해해서 태어났다는 거 합니다. 이거는 노자 사후에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이 불교가 중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통 토속 종교였던 이 도교와 대결을 펼치면서 이 도교의 신으로 모셨던 이 노자를 격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심지어는 노자로 화했다라는 그런 설을 만들어낸 게 이제 도교입니다. 이 도교의 화호설이라고 합니다. 노자가 오랑캐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변화했다 라는 그러한 일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 그런 설화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노자는 마지막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했던 그 오천자가 이 책 속, 도덕경이라는 바로 이 책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노자가 실제로 쓴 책, 당시의 책은 이런 종이책은 아니고요. 노자 시대에는 바로 이렇게 주간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런 책입니다. 윤희는 빈 주간, 즉 대나무를 가늘게 잘라서 이 가늘게 자른 대나무를 여러 칸으로 이어 붙입니다. 그 위아래를 뚫어서 노끈이나 가죽끈으로 이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둘둘 말아서 한 묶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마치 대나무 이렇게 엮어 놓은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책입니다. 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책을 세는 단위가 뭐죠? 한 권, 두 권입니다. 실제로 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묶음, 두루마리 권자입니다. 이게 이 책을 둘둘둘 묶어 놓은 것이 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분량이 한 책이 작았습니다. 자, 어쨌거나 노자는 관윤이 펼쳐놓은 이 대나무 주간에 붓으로 일필휘지로 5천자만 남겨놓고 떠나갑니다. 자, 이 5천자 속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삼라만상의 진리, 우주자연의 비밀, 인간사의 그 함축된 그 모든 질서의 세계, 개인의 어떤 삶의 역정의 문제 등등을 다 담아놨습니다. 불과 5천자 안에. 자, 그것도 좀 이해를 돕도록 후대인들은 81장으로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 81장으로 나눈 이유는 노자가 어머니 뱃속에서 81세까지 살다 나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좀 그것도 이제 신빙성은 없지만 어쨌거나 이 노자의 진리는, 노자의 지혜는 불과 5천자 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니 내용이 얼마나 함축적이고 심오할까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자의 책은 역사상 가장 많은 주석서, 즉 해설서들이 남게 됩니다. 수만 권의 해석서, 설명서들이 이어져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누군가 새로운 노자의 번역서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번역서만 해도 250권이 넘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번역되어 나온 책이 그렇고, 제가 확인한 책만 그렇고 실제로 훨씬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노자는 누군가나 도전해보고 싶은, 풀이해보고 싶은 책이기도 하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책입니다. 누구나 해석이 가능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그런 기본적인 철학 사상들은 있겠지만 그러한 사상을 좀 더 다채롭게 우리의 삶에 맞추어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마천의 이 노자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노자의 책과 그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사마천은 노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자가 귀하게 생각하는 도는 바로 이 도입니다. 노자의 사상은 핵심은 도입니다. 허무이다. 이 텅 비어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자연을 따르며, 자연은 한자로,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연,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 자연 세계, 자연 책 할 때 그 자연이 아니고 저절로 그러하다. 스스로 그러하다. 이 도라는 것은, 도의 모습, 도의 특징, 속성은 바로 저절로 그러함. 이 마치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특징이 바로 무위입니다. 자, 이 저절로 그러한 상태는 바로 이 무위이고, 이 무위는 상대적인 말이 바로 인위입니다. 인위와 상대적인 것. 자, 잠시 후에 노자의 도덕경의 사상 체계를 살펴보기 앞서 간단히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해둡니다. 이 내용들을 이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이 무의 속에서도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지은 책은 말이 미묘하여 이해하기가 어렵다. 자, 사마천조차도 그 당시에 이 책은 너무나도 미묘하고 심오한 책이라서 이해가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노자의 도덕경은 실제로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바로 이 역사상 노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노자의 사상, 그의 철학 체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자의 철학은 한마디로 도와 무의 자연의 철학입니다. 즉, 노자의 사상은 한마디로 도라고 요약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도란 무엇일까요? 이 노자에 따르면 이 도를 얻으면 인이나 예와 같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잔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는 제도적인 한계를 넘어선 억지로 함이 없는 인간의 본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좀 철학적인 어려운 편으로 말씀드리자면, 인간 사회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의 합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도, 즉 무의자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도덕경이라는 책을 펼치면 그 첫 장에 이렇게 문장이 쓰여져 있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즉, 말할 수 있는 도는 늘상 그러한 도가 아니다. 자, 알쏭달쏭 하시죠. 도는 쉽게 말해서 말로도 표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노자도 억지로 이 도를 도라는 명칭을 붙여서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자책 전반에 걸쳐서 이 도를 설명하거나 표현하거나 그 특징을 나타낼 때 반어적인 표현 혹은 간접화법을 씁니다. 수없이 많은 비유적인 내용들을 들어서 이 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의 속성과 특징을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노자는 이 도를 이 탁약, 즉 풀무에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풀무는 그림에 보여지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는 조금 더 다른 형태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풀무는 즉 속이 텅 비어 있어서 그 속에서 바람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는 형체가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것이 도라고 노자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형체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만물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자, 앞에 이 도라는 한자를 잠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라는 글자는 일단 우리말로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은 즉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길에 들어서면은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이 길은 일정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정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다,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를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도는 노자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법칙입니다. 즉 만사만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각각의 법칙들을 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만물의 모든 개체에, 만사만물에 들어있는 이 도는 그 만물이 만물답게 하는 일종의 그러한 법칙이, 규칙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잘 보시면은 이 도라는 글자를 파자를 해보면은 이 안에 이 머리 숫자가 있습니다. 도라는 것은 즉 머리, 다시 말해서 시작 혹은 최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든 만사 만물의 시작이자 최초가 되겠습니다. 도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이로부터 생성되어 나왔다는 일종의 철학적으로는 생성론적인 관점에서 이 도를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도는 크게는 이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가 있겠고, 이거를 염두에 두고 도를 하나하나 그 특징과 속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 설명했듯이 도는 만물을 낳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만물에 두루두루 통하면서도 만물을 이렇게 끌어안는 존재입니다. 할 수 있는 존재, 이렇게 각각의 개별자 속에 모두 내재되어 있으면서 그것들을 끌어안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노자의 도덕경 속에 보면은 이 도를 표현하는 속성과 특징들을 다음과 같은 단어들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검을 혈자입니다. 이게 도를 현이라고 표현한 것은 검다, 어둑하다라는 뜻입니다. 도는 잡히거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만 어둑어둑해서 희미하게 우리가 그것을 막연하게나마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현이라는 단어를 썼고, 도는 곧 앞서 언급했듯이 무 혹은 무의이기 때문에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라는 단어를 씁니다. 도는 끊임없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반대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만사만물은 만들어져 가고 채워져 가지만 도는 정반대로 비워가고 사라져 갑니다.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도라고 합니다. 인간도 바로 이 도적인 존재라서 태어나면 유적인 존재로서 무에서, 무인 도에서 태어나서 유인 존재, 인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노자가 말하는 반자도지동, 바로 원래의 제자리로 회귀하는 그러한 작용, 그러한 움직임을 도의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도의 움직임을 노자는 오히려 고요한, 움직이지 않음의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의 특징을 고요함이라고 합니다. 동보다는, 움직임보다는 고요하려고 하는 것이 노자가 말하는 도입니다. 또 하나는 이 도는 꾸밈이 없고 원초적인 것이라서 이 소박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이 소박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소와 박을 뜻합니다. 소는 흰색 천을 의미합니다. 하얀색 천,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원초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천입니다. 그리고 이 박은 아직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은 이 통나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소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도는 무척이나 소박한 자연 상태의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도는 욕심을 부리거나 욕망을 품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비워내고 덜어내고 하려는 그러한 반작용을 일으킬 뿐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또 스스로를 낮춥니다. 그래서 아래로 임하고 스스로를 비천한 상태로 놓는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이 비하는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다는 뜻, 즉 뒤에 맨 마지막에 이 겸손하다라는 뜻과 또한 일맥상통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만사만물은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하는 과정을 겪지만 이 도는 오히려 부드럽고 약하다고 합니다. 뒤에 노자는 이것을 물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는 마치 물과 같다고 합니다. 물은 마치 부드럽고 약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만물보다도 강하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부드럽고 약하다는 측면입니다. 도는 강하고 단단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약합니다. 그리고 어떤 존재와도 다투지를 않습니다. 이 부쟁의 철학이 노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도를 텅 비어 있다라는 뜻에서의 이 충, 끊임없이 비어간다라는 뜻의 이 충, 이거는 이 앞에 허와 상통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또한 노자는 이 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하나의 신으로 비유를 하는데 이 신은 계곡의 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계곡의 신은 여성성을 띤 그러한 신이기도 합니다. 이 계곡의 신 뒤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빈이라고 하는데 암컷이라고 합니다. 도는 수컷보다는 암컷의 성질을 더 띈다고 합니다. 그것도 현묘한 암컷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노자가 말하는 이 도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덕성, 즉 보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보배는 바로 자애로움과 검소함, 그리고 천하에 앞서지 않음입니다. 뒤로 오히려 물러섭니다. 모든 사람이 천하에 누구보다도 앞서려고 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이 도는 오히려 뒤로 물러서고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노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삶, 이 도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이상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위적인 문화를 부정하고 무의자연의 도에 입각한 겸허와 부쟁의 덕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이상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이러한 이상적인 무의자연의 삶의 모습을 물로 비유를 했습니다. 자, 이 노자의 8장 핵심적인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선, 가장 훌륭한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는데 뛰어나지만 다투지 않고 이 만물과도 어떤 만물과도 다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무려고 합니다. 물은 자연 상태에 놔두면 끊임없이 아래로만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이 물은 도에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물 자체가 도는 아닙니다. 노자는 엄밀하게 이 물도 도에 가까울 뿐이다라고 합니다. 그 도 자체는 아닙니다. 자, 흔히 이 노자를 여성 찬미론자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도덕경의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이 곡신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계곡의 신은 여성성을 띠고 있는 그러한 신입니다. 노자는 직접적으로 이 곡신은
죽지 않는다. 영구불변이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곡신의 불사의 의미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바로 현빈, 즉 거뭇거뭇한 암컷이란 뜻의 현빈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도를 표현한 하나의 비유인데 역시 여성성을 띠고 있는 현빈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단단한 남성적인 것보다는 부드럽고 약한 여성성을 더 강조하고 오히려 이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하고 단단한 것을 물리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물이 강대하면은 쉽게 노쇠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단단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이 삶의 무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만물은 양, 남성성을 상징하는 양보다는 이 음을 짊어지고 안고 있으니 텅 비어있는 기운으로 조화를 이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오히려 부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의 이 여성주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진보적이고 뛰어난 그런 여성주의 사상, 페미니즘 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이 노자의 철학을 대표하는 부쟁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이 마지막 장 81장에서 성인의 도는 일을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적을 잘 이기는 자가 다투지 않는다. 즉 다투지 않고 적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훗날 병법가들의 가장 중요한 모토, 바로 이기지 않고 승리한다라는 그러한 전쟁 방식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노자의 부쟁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전쟁에서 이 장수 노릇을 잘 하는 자는 자신의 무용을 오히려 뽐내지 않고 싸움을 잘하는 자는 노여워하지 않는다. 즉 쉽게 분기탱천해서 화를 내거나 전쟁에 먼저 앞서 나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중국의 마오쩌둥이 오랜 전술 끝에 크게 승리를 하는데 그 전쟁 승리의 기반은 고대 병법가들의 36개 주랭랑 방법, 즉 유격 전술이었습니다. 이 마오쩌둥 같은 대전술가도 이 전통적인 병가들의 이러한 전술을 활용을 했는데 이 전술, 이 병법의 모든 기초는 이 노자의 오히려 부쟁의 철학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의 정치 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여타의 모든 제자백가들이 어떤 인위적인 강제적인 어떤 철학, 사실 육아의 인이나 예도 인위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노자 입장에서는 그것은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법가 같은 경우는 이 끊임없이 부국강병책을 씁니다. 실제로 이 춘추 시기 그리고 훗날 전국 시기의 거의 모든 나라, 모든 그 권력자들 그리고 이들을 추종하는 그러한 세력들은 모두가 부국강병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노자는
이와 정반대로 이런 것들을 부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위의 정치입니다. 억지로 함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무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무위는 도의 구체적인 실천 방식입니다. 노자의 정치는 이 도를 실천하는 정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인은 말을 합니다. 내가 자기하는 것이 없으니 백성들이 스스로 좋아하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들 스스로 안정되고, 내가 이를 도모하지 않으니 백성들 스스로 부유해지고, 내가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으니 백성들 스스로 소박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노자가 꿈꾸는 이상적인 정치가는 곧 성인입니다. 이 성인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모든 대다수의 제자백가의 사상가들, 특히 유가의 성인은 어린아이일 수가 없습니다. 삶의 오랜 역전 끝에 참된 가치를 깨닫고 도덕적인 어떤 성품을 연마한 자, 그러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인물을 성인이라고 하였는데, 노자는 오히려 이 성인을 갓난아이, 그것도 갓 태어난 적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적은 불골적자입니다. 이 적자라는 것은 갓 태어난 아이가 얼굴이 불그스름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적자라는 표현을 썼고, 그것이 바로 갓난아이입니다. 이 갓난아이는 아무 생각도 없고 말도 할 줄 모릅니다. 마치 꾸밈 없는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그러한 모습, 그러한 상태. 자, 이것이 바로 오히려 도를 체득하고 있는 성인의 모습입니다.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거나 인위적인 언어를 써서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세상을 다루어 나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 성인은 그대로 모든 자연 상태에 억지로 함이 없는 저절로 그러함에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노자가 추구하는 무의 자연입니다. 즉, 자연이란 무의이자 도입니다. 이 노자의 도는 자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추럴이 아니고 이 자연 상태, 이런 인위적인 공간 혹은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 형체에 있는 것들을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그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입니다. 노자의 이 자연은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상태, 그러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이 노자의 정치는 무의의 정치, 자연의 정치, 도의 정치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노자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 국가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노자 80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자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 혹은 국가는 소국과민입니다. 즉, 나라는 작고 그 구성원인 백성들의 수는 적어야 합니다. 설사 아주 우수한 효력의 물건, 기물들이 있더라도 쓸데가 없어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도 이 죽음을 중시하여 멀리 이사가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록 배와 수레가 있어도 사용할 데가 없고, 갑옷과 병기가 있어도 쓸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결승문자를 사용하게 하고, 음식을 달게 먹고, 옷을 아름답게 입고, 안온하게 거처하고, 전원생활을 즐기도록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가 앞에 보이고 다굴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려도, 그러니까 이웃나라에서 그만큼 가깝습니다. 가까운 이웃나라의 개 짖는 소리, 다구는 소리가 들렸더라도 사람들은 늙도록 서로 왕래하지를 않는다. 이것이 노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사회 혹은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입니다. 자, 흔히 이 노자의 이상적인 사회론 혹은 국가론을 훗날 많은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아나키즘으로 이제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이 아나키즘은, 그러니까 노자는 물론 이제 절대로 국가를 없애거나 그 제도를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제도를 최소화하고 이 국가의 규모도 작게 해야 된다. 따라서 통치자들은 이 백성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마치 이웃의 따뜻한 정감 있는 그런 이웃 아저씨 혹은 아주머니 같은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순박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꾸밈 없는 그러한 존재일 것입니다. 노자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이상사회는 바로 이러한 소국가민의 사회이고, 이러한 소국가민의 사회를 다스리는 이상적인 통치자, 즉 그 성인은 마치 갓난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통치자의 무의자연의 다스림은 많은 사람에게, 백성들에게 감화를 주어 모든 백성들도 스스로가 자연상태, 무의의 상태, 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비록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인위에 사로잡혀 욕심과 욕망에 얽매여 있지만, 이러한 소국가민의 삶의 이상적인 모습 속에서 도를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서로가 다투지 않는, 경쟁하지 않는 평화롭고 화목한 그런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